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아무리 갑자기 찾아온 대선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탄핵 폭탄을 맞고 정신없는 당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을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감했는데 11명이나 신청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은, 그나마 후보로 유력하다는 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과연 정신이 있는 당인가 싶습니다. 젊을 때 박정희 독재에 맞서서 운동을 했다는 김문수 후보는 박정희 덕택에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하게 됐다고 칭송을 하고, 나경원 후보는 느닷없이 드럼통에 들어가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뭐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선거가 장난입니까? 이제 48일 남았습니다. 민심의 존엄을 단단히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춘천 닭갈비입니다. 어저께까지 아귀찜 앵콜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아귀찜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춘천 닭갈비 준비했는데, 이게 이름만 춘천 닭갈비가 아니고 진짜로 춘천에서 만든 춘천 닭갈비랍니다. 국내산 닭 100% 순살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맛이 두 가지래요. 매운맛도 있고, 매운맛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간장 소스 있으니까. 이번에 또 이거 정어리몰에서 가격도 싸게 1+1 2팩 2kg에 23,900원에 무료 배송. 요즘 치킨 한 마리도 2만 원 넘지요. 그런데 정어리몰에서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편하게 드시고 싶은 걸로 2개 고르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맛도 드시고 저 맛도 보시고 그럴 수 있답니다. 드실 때는 그냥 까서 후라이팬에 한 10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춘천에 안 가셔도 집에서 춘천 닭갈비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춘천 닭갈비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이 4월 16일입니다. 어김없이 그날이 다시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 세 분 패널과 함께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묵념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싶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장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짧게 묵념하고 시작할까요? 네. 예. 참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픔이지요. 지금도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특조위 구성은 됐어도 사무실은 텅 비어 있고 전혀 정권이 의지가 없으니까 그 일을 할 사람도 뽑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기록은 지금 봉인이 돼 있고, 과연 그 시간에 국가 최고 권력은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11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어느 정도 진실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보협 수석님. 예. 박근혜 윤석열 탄핵은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우롱하고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이유가 됐지만, 박근혜는 세월호,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이게 아니었겠습니까? 한강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돕는다. 이 문제도
굳이 예전에 민주화운동으로 치면 광주를 떠올릴 수 있지만 또 대통령을 결국 탄핵시키는 데는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사건이 배경이 됐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지금 국가기록물 관리하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 그때 박근혜 7시간이 다 들어가서 봉인이 돼 있는데 이걸 30년인가로 지금 막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반성적인 고려가 필요한 게 정말 본인들의 과오를 오점을 감추기 위해서 법을 법꾸라지처럼 활용했던 거예요. 이용하고 악용했던 건데 지금도 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정말 난데없이 공간을 만들고 대통령실 용산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내란과 비리 온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또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도 이슈를 다뤘습니다만 이 기록물 관리 관장도 본인들 사람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정말 심상치가 않다. 역사에는 기록을 정확히 남기고 그걸 전제로 제대로 점검해야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정말 도를 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유족 한 분께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아이디를 세월호 진실 더 파고 더 밝힘이라고 쓰시는 분입니다. 저는 희생자 가족으로 참사 이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오로지 진상규명 작업만 했는데 아직도 진실에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빨리 밝혀지길 소망합니다. 예, 세월호 진실 더 파고 더 밝힘님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11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도 지금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 뒤로 제대로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발포 명령자도 밝혀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다 밝혀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세월호 참사를 떠올릴 때 너무 가슴이 아픈 부분은 세월호 참사를 겪었던 그 또래의 청소년들이 또 나이가 들어서 이태원 참사를 또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세대적 트라우마를 가져올 정도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씻지 못할 저는 죄를 지은 거 아닌가라는 좀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윤석열 시대를 보면서 어떤 게 떠오르냐면 과거 5.18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를 해버리니까 값싼 용서가 됐고 지금도 피해자들은 울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가해자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 부정이 전 이거를 반드시 이제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 이번에 그 12.3 내란과 관련해서는요. 한 두 가지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사면 안 해주고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하니까 굳이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고 하나는 지금 이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의 내란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가서 알박기를 시켜놓으니까 모든 게 그냥 증거인멸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3 내란특별법을 제정을 해서라도 그 내란과 관련된 기록들은 저는 다 공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 특별법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내란 인사 알박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덕수와 최상목이 내란에 가담된 걸로 지금 많은 의심을 받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행한 인사들 있잖아요. 뭐 경찰 인사나 뭐 국정원 인사나 여러 인사들은 저는 반드시 특조위를 통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 내란의 주범들이 기소가 된 걸 전제로 해서 그들이 임명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전 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저는 알박기 방지법을 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5.18 특별법도 상당히 법리적으로 무리한 것들이 나왔지만 내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합헌으로 났거든요. 전 이번에도 이거 합헌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게 필요하고 하나는 지금 관저에 뭐 캣타워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내란에 모의를 했던 저 한남동 관저 있지 않습니까? 저거 누구도 들어가서 살기가 어려워요. 저는 한남동 관저에 대해서도 내란 박물관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거 다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이 내란을 잊지 말고 끝까지 응징하자라는 하나의 저는 결단의 차원에서 내란 박물관으로 저 한남동 관저를 좀 지정하는 이 두 가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경찰이 대통령실하고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국민들이 물었습니다. 나라가 어디에 있나? 국가 권력이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못했던 것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있을 때 국가 권력이 도대체 뭐를 했는가? 이게 나라냐? 그렇게 물었지요. 5.18은 국가 권력이 직접 시민들을 학살한 그런 참사였고, 이태원 참사는 국가 권력 때문에 일어났던 참사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윤석열이 한남동으로 대통령실을 옮기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 옆에 있는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단순한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힌 최고 권력이라고 하면 내 책임이 일부 있구나 라고라도 얘기를 했어야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그 슬픔에 있는 유가족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서로 떨어지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찾아가서 한다는 말은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다고? 뇌진탕이나 뭐 이런 거겠지? 이따위 얘기를 하는 자를 어떻게 국민이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 자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대통령이 아니었지요. 이미 그때부터 아니었던 것이고, 그 뒤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너는 도대체 안 되겠구나. 그 자리에 더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1년, 2년, 3년째 돼가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조국혁신당의 그 구호가 얼마나 국민들 가슴에 와서 꽂혔습니까? 결국은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응집되고 그 에너지가 결국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쭉 짚어보면 윤석열이 미친 짓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단도대에 올라갔을 뿐이지, 그러지 않아도 될 놈을 지가 내란을 일으켜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역사는 다 점 같지만 하나하나 이어져 있는 선이고, 그게 면을 만들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역사지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는 이제 이런 자가, 이런 괴물이 이 땅에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대선 너무나 중요하죠. 경찰이 이제서야 대통령실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신인규 대표님, 경찰이 빈집털이 하나? 이런 생각 들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뒷북이라는 느낌을 지우기가 어렵고요. 지금 수사 대상자는 서초동으로 본진을 옮겨갔는데 그 비어있는 관저 대통령실 수색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수사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요, 대통령실 참모들 다 핸드폰 지금 바꿨다라는 기사 다 뜨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있고 은폐해놨다라고 보여지는 그곳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해야죠. 인신구속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경찰이 향해야 될 방향이 용산일까, 아니면 한남동일까, 아니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일까? 답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경찰이 안 한 거보다는 일부 나으니까 아예 제가 평가절하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일을 할 거면 똑바로 제대로 하십시오. 그럼 지금 해야 될 곳은 저 아크로비스타, 거기에 어딘가에 숨겨놨을 그 증거들, 그리고 김건희의 핸드폰,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와 연락하고 어떤 모의를 하고 어떤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지 그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지금 이 경찰의 첫 발을 우리가 유의미하게 바라봐줄 수 있을 것이다. 그거 없이 그냥 가가지고 빈집에 청소하러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고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거에 불과하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히토님, 언제부터 우리나라 경찰이 청소업을 대행하게 됐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정리했지. 에라. 세금 도둑 잡아라님, 증거인멸 다 했군. 김성훈 사의 표명 이후 얍삭이라. 한심한 검찰놈들 하려면 티 좀 안 나게 하지.
좀 티 좀 안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것만 해도 다행인데요. 경찰 쪽 12.3 내란 특별수사단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검찰에 여러 차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쪽에서 계속 불청구를 한 거죠, 법원에. 그래서 검찰은 두고두고 검찰이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새 정부 들어서서 두고두고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신인규 대표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마침 어제 그 내란 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이 모인 대표자들이 2차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일단 내란 특검 실시한다. 그리고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끝까지 판다라는 거를 결의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검찰, 방첩사 등 권력기관 개혁도 앞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 일정과 방식을 논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끝까지 판다. 이전에 반민특위가 못했던 것, 이전에 독재 정권을 청산하지 못했던 것, 이번에는 반드시 반헌법 행위, 내란 세력들 잔뿌리까지 뽑아내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처벌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그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내란을 묵인, 방조, 선전선동 혹은 그냥 마음으로 응원한 그건 밝혀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말과 글로 행위로 드러난 내란 동조자들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기록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이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거 그것과 관련해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대통령실 한남동 공관처는 하지만 그 방해하도록 한 주범이 윤석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돼서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검찰이라면 거기하고 지금 윤석열 핸드폰하고 그거를 해야 그게 ABC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오늘 압수수색이 들어간 곳은 정확하게는 이제 대통령실과 공관촌이라고 돼 있는데요. 윤석열 씨와 김성훈 차장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비화폰 서버 보겠다는 거고요.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의 공간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들여다보면서 대통령 직무실 CCTV를 보겠다는 건데 여기에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는 큰 그 관심이 없어요. 이미 증거인멸은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디를 안 하고 있는지가 또 주목이 되는 건데 말씀 주신 대로 윤석열 씨 핸드폰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 다 비화폰으로 그게 또 원격에서 조정이 돼서 이 검찰 군 지휘관들은 내 이 휴대전화가 비화폰인데 갑자기 꺼져서 그러니까 원격에서 꺼트렸구나라고 검찰이 진술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다 인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들의 원하던 바가 성취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을 인멸하려는 시도가 그 직후부터 있었던 거예요. 왜 김성훈 차장이 사의 표명했다고 지금 나옵니까? 한참을 끌다가. 지금 이 인멸할 증거 다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지금 경찰 입장을 들어보면 검찰의 안가에서 계엄이 해제된 날 4명이 모여서 회동을 했습니다. 망년회, 송년회라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계엄 해제 직후에 무슨 법조인들이 대통령이 최측근이 모여가지고 지금 연말 회식을 합니까? 근데 안가 CCTV에 대해서는 3번이나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검찰 진짜 역사에 죄를 지면 안 되고요. 본인들의 과오가 드러날 수 있죠. 왜냐하면 선관위에 대검에서 2명 나가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성훈이 사의 표명했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경호처의 모든 직원들이 김성훈 물러나라 연판장 돌리고 그러니까 더 버틸 수도 없겠지만 이자가 사의 표명했다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윤석열 개인 경호원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뭐 아무래도 충성심으로 따지면은 뭐 개인 사설 경호관으로 가도 뭐 부족함이 없는 충성심이지만은 결국 김성훈 차장이 저지른 그 범죄 혐의들 결국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이막았고
또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이 가 있는 건데 결국 윤석열이라는 개인에게 충성을 한 국가로 보면 국가 반역자죠. 국가를 배신한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자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경호처를 관장하는 그 대행의 자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요. 김성훈에 대해서 내지는 그 김성훈의 영장 청구를 가로막은 검찰 덮어준 사람까지도 저는 엄정하게 수사해서 발본색원 해야 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이 굽어진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는 유일한 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라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자가 누구한테? 이철우 지사한테 그랬다던가요? 사람은 충성심을 보고 뽑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나한테 충성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경호차장 문제도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 과연 그런 자한테 충성심이 생길까? 김건희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저는 만약 윤석열 곁으로 간다면 자기의 안위, 자기가 검찰에 끌려가지 않고 구속되지 않으려면 힘센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내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해야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해외 못 나가게 출국 금지 해놔야죠. 경찰이 대통령실 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데 검찰은 지금이라도 번지수 제대로 찾아서 주소 알려줘요? 아크로비스타 호수까지 다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선을 치르는데요. 사실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은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요. 무엇 때문에 생긴 대선입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이번 내란에 책임을 지고 해산을 해야 맞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또 선거법 위반으로 대선에서 위반한 것 드러나면 이제 그 선거 보전 비용 다 반납해야 되고 그거를 적반하장으로 다른 데다가 물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정리가 돼야 될 당인데 그래도 뭐 선거라고 그러니까 또 뭐 이것저것 해보고 여기서 또 한번 또 꼬가지고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후보를 못 내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해도 지금 봐줄까 말까 하는데 11명이나 신청을 했더라고요. 참 인물도 이렇게 많나 싶은데 그 11명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나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쪽에서는 조사할 때 제일 높게 나오잖아요. 뭐 10%인가 뭐 나오는데 김문수가 어떤 자입니까? 노동운동으로 오늘날까지 쭉 이렇게 와 있던 그 노동운동도 아주 극렬하게 했던 그런 자 아닙니까? 언제 했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건 좀 정상인가 싶어요. 이철우 지사가 그러는 거는 우리가 알겠어요. 이철우 지사는요 정보부 출신이에요. 그 안기부에서 오래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 뭐 박정희 대통령 칭송하는 거 그리고 또 대구에 있으니까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경북지사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그냥 박정희 동상 같이 세우자고 그러면서 세상에 한다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 덕에 내가 샤워를 자주 하게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라니까요. 들어보시죠. 박정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신봉자고 과거에는 박정희 때문에 맨날 데모하고 박정희 물러가라 이래 데모하다가 지금 박정희 신봉자가 되었으니까 대한민국을 새로 살리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하고 저하고 힘을 합쳐서 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기념 대통령 기념관 앞에 저 앞에 세워야 안 되겠느냐. 뭐 제 원래의 뜻은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세워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주장입니다. 반드시 이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제가 대통령 되면 바로 세우겠습니다. 바로 서울시장 목을 비틀더라도 세워야 되지 말이 되느냐 이게.
그리고 대통령 되면 저도 바로 하겠죠.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은 뭐 화장실에서도 그냥 틀면 쏴 나오지. 저도 하루에 뭐 샤워를 몇 번씩 하고 이런 정도로 물이 또 많고 그만큼 모든 면에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다 바뀐 겁니다. 샤워를 한 얼굴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윤배 변호사님, 우리가 목욕을 자주 하게 된 게 박정희 때 덕택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것도 김문수가. 이거 트럼프가 최근에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 중에 수압을 조절하지 않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예. 오바마 때 이게 물 낭비가 워낙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압을 조절하는 게 또 바이든 행정부 때도 있었는데 우리 물을 더 위대하게인가 막 이런 슬로건을 건데 좀 기시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예전에 국회 출입 기자일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보수정당 정치인은 봤어요. 나 박정희를 너무 존경한다. 우리 동네에 전구가 들어오지 그 전기가 없었는데 전기를 쓰게 해줬다. 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그 연장선상에서 개인의 감동과 소회를 기반으로 박정희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겠다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AI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미래에 대한민국 먹거리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 정치권이 그걸 다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동상을 짓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지금 지지율로 1등 주자잖아요. 1등 주자가 한다는 게 미래 먹거리, 미래 어떤 산업 지원 이런 거 없어요. 오로지 과거 회기죠. 보수, 그것도 아주 일부분에 소구하는 그런 전략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보수 언론에서도 꾸짖더라고요. 이재명 때리기로 표가 저절로 모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걸로 표가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입니다. 유권자들을 매우 얕잡아 보는 거예요. 아, 진짜 원래 실망스러웠지만 더 실망스러운 단면을 저는 시민들이 목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죠? 변절을 하려면 김문수처럼 해야죠. 아, 예, 그렇게 해야 자기 상품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건데요. 저 샤워 얘기는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정희가 언제 전두환처럼 총 쏴서 사람 죽였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박정희는 훨씬 더 했죠. 물론 그 광주 학살 같은 문제는 대규모 학살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4월 9일이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거든요. 국제적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박정희 정권에 있었던 인혁당 사건, 억지로 만들어내고 군법회의였나요? 사형 선고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 이제 사건이 1975년이니까 50주년 된 날이었거든요. 광주가 지금은 민주화의 상징, 성지처럼 돼 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구를 동양의 모스크바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구가 굉장히 진보적이었던 도시고 깨어있는 분들도 많았는데 인혁당 사건,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서 거의 씨가 말라버리듯 했다는 거지요. 처음에 국민의힘 후보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상식 있는 분들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저랑 같이 방송 패널을 하는 분 중에도 국민의힘 출신 중에 어떻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이번에 후보를 냅니까?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세훈 시장도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보수 정치는 국민의 짐이고 국민의 근심거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얘기했는데 그 비정상의 정상화 하는 방법은 내란에 동조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번에 우린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앞과 뒤가 맞는 거죠.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위헌정당 심판 청구해달라 진정서를 법무부에 낸 적이 있습니다. 몇 달 됐는데요. 법무부에서 답변이 온 게 우리 업무에 참고할게 이렇게 왔더라고요. 다시 한번 낼 거고 또 새 정부에서 낼 겁니다. 그 당은 해산될 겁니다. 김문수는요, 팩트도 틀려요. 박정희가 총칼로 사람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부마 항쟁에서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정확한 희생자가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희생자가 있습니다. 유치준 씨가요, 40년 만에 항쟁 참여자로 2019년에 인정을 받았는데 그 부마 항쟁 당시에 주검으로 발견이 되신 분이에요. 정식으로 희생자가 있고 11.6이 왜 일어났습니까? 부마 항쟁 이후에 그때 이제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차지철, 김재규, 김계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차지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부마 항쟁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막고 말이야 이러면서 김재규한테 온갖 능멸을 가하고 그러면서 박정희한테 그거 땡크로 밀어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희생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찬양하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사실을 비틀기까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보수라고 이제 이름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게 보수주의가 아니라 보스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보스를 추종하는 뭐 과거로 치면 왕당파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향유할 자격이 없는,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이 보스주의자들이 이렇게 판치게 됐느냐.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윤석열 탄핵까지 2연타석 탄핵을 맞은 건데 참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반성과 성찰을 안 했기 때문에 황교안이나 홍준표 이런 자들한테 또 당을 넘겨주면서 그때 또 정광훈을 제도권으로 등장시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탄핵 때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 국민에 대한 사죄를 안 하니까 또 한 번 반복돼서 윤석열이 내란까지 가서 2연타석에 탄핵을 맞는 겁니다. 저분들 만약에 정치 더 이어가잖아요. 뭐 한 번 더 온갖 술수 써가지고 정권을 또 잡는다고 칩시다. 또 한 번 내란보다 더한 거를 해서 또 탄핵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 전문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뭐 위원정당 해산 심판보다 더한 거를 해서라도 저자들은 더 이상 공적인 역할을 맡을 수 없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저쪽 진영을 보스주의라고 저는 부르기 때문에 저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보수 재건 뭐 이런 말을 요즘 뭐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도 많이 하시던데 보수 재건은 무슨 재건입니까? 저쪽에서 꺼다 쓸 무슨 벽돌이나 철근이라도 있어야지 보수 재건이죠. 저는 보수 창건이라고 해서 아예 절연을 하고 아예 새로운 판에서 새롭게 가야 정상화가 될 수 있다. 전 보수 재건이 아니라 보수 창건파거든요. 그래서 재건을 외치는 저쪽 내란 동조 세력을 이용해서라도 빅텐트니 뭐니 해가지고 또 한 번 권력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재건 세력까지도 정리가 돼야 전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절연 외에는 답이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자들이 왜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박정희를 입에 올리는 겁니까? 대구 경북에 사시는 분들께 정말 한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들은요 장사치들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아직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러는 마음이 있는 것에 기대어서 표를 얻으려고 장사를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박정희가 나와야 됩니까? 적어도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제발 이번에는 자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들이 이런 식으로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을 놀리는 거고 능멸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깨닫고 이번 대선에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거지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은 자고 또 한 사람 윤석열 만나고 와서 느닷없이 대선 출마하겠다고 한 사람 나경원 의원이죠. 그런데 무슨 기괴한 사진을 올렸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드럼통에 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올렸는데 난 저거 합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드럼통에 들어갔죠.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언론 보고 이해를 못했는데 장유미 변호사님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란 때 영현백을 뭐 엄청나게 사고 종이관 문의를 하고 이랬었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물타기 하려고 하는 성격인지 보수 유튜버나 보수 이 인터넷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우리를 드럼통에 넣는데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서 정말 근거도 없는데 공당에 이 대선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드럼통에 들어가서 내가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민주화 투사입니까? 아니요. 본인은요. 이런 탄핵, 시민들이 원했던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시민들을 머리에 안중에 두지 않고 국민을, 대한민국을 머리에 두지 않고요. 이 국면에 윤석열을 머리에 뒀습니다. 왜? 본인의 정치가도에 그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일찌감치 내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 대한 혐오도 감추지 않아요. 대단히 위험해요. 대한민국이 위험하죠. 최대 교육국이 이 중국인데 대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서울대에 가서 학생들과 시진핑이 왔다는 걸 기념하는 그 공간을 없애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단히 무책임하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성 정치인이면 조금 더 잘 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정치를 스스로 조롱하고 스스로 희화화되면서 권력만을 탐하는구나. 그래서 드럼통에 들어가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도 마다하지 않는구나. 국민들을 대단히 얕잡아 보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세보미 오면님 뚜껑을 닫고 싶다. 조화연님 니마 그 뚜껑은 내가 닫아줄게. 플라이 커터님 바로 공구리 치자. 저 드럼통에 들어갈 게 아니라 드럼통을 쓰고 있으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루다님 드럼통이 아니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지요. 근데 저런 아이디어는 누가 내는지도 궁금하고 저런 아이디어를 누가 내면 그걸 또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라는 게 얼마나 지금 망가졌는지를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을 악마화해가지고 본인 지지자들에게는 저 악마를 막기 위해서는 나를 뽑아줘. 과거에도 그 빠루 들고 설쳤던 그때를 연상시키는 드럼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나경원 의원은 뭐 경륜도 있다 그러고 정치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한 사람의 수준이 딱 지금 드럼통 수준인 겁니다. 상대를 저렇게 악마화해가지고 본인의 지지층들을 더 결집시키겠다라는 상당히 야비하고 얍삽한 방법만을 쓰고 있는 건데 저거는 뭐 누가 제안을 했고 본인이 자원해서 했든지 간에 이미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행위 자체가 반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죽이는 정치 사망을 가속화시키는 정치.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치를 아닌 행동을 하는데 왜 정치를 합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사람은 이제 정치 그만할 때가 됐다. 우리가 그 배터리 쓰다 보면 배터리도 이제 다 닳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폐건전지함에 갖다 놓잖아요. 저기 드럼통에 들어갈 때가 아니고요. 그냥 나경원 씨는 이제 더 이상 정치를 할 이유와 명분이 없는 거를 스스로 드러낸 겁니다. 그럼 뭐더러 정치를 더 합니까? 이제는 정계 은퇴를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햇살 가득님 드럼통 말고 똥통은 어떤가요? 그랬는데 근데 김보엽성님 이 내란 사태 이 와중에 제일로 이해가 안 되고 좀 정상이 좀 아닌 것 같은 게 나경원 의원이에요.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가 토론이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밝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쇼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의회주의자라는데 그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의회주의자라면 군경에 의해 국회가 봉쇄되고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됐을 때 비상계엄 해제하는데 참여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나경원은 거짓말까지 쳤었죠. 국회 가려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 막혀서 못 들어갔다. 이런 거짓말도 했었고요. 기자회견이나 토론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드럼통에 들어가는 쇼 같은 거나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그러던데요. 아주 극단적으로 복수를 할 때 드럼통에 넣고
아까 그 공구리 그게 예. 영화 속의 한 장면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메시지 주기 위해서 이재명은 복수를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그 쇼를 하는 겁니다. 아마 국힘의 대선 주자들이 조만간 드럼통 챌린지를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최경원님, 이름을 바꾸고 싶다. 유유.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패러디가 또 바로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의 모 경정 의원인가요? 지금 저게 영현백입니다. 예. 우리가 영현백이 뭔가도 몰랐었어요. 이번에 윤석열 덕택에 알게 됐죠. 영현백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저 침낭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정말 정치가 너무 이건 희화를 넘어서서 너무 정말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라는 정치인도 뭐 서울대 나오고 고시 패스해서 판사 지냈고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해봤거든요. 이분도 많은 그 대접을 받고 그동안 키워왔던 나름의 정치인인데도 저렇게 마지막이 망가지는 거를 보면 이제 더 이상의 이 지금 국민의힘이나 그 국민의힘 세력을 이용해서 정치하겠다라는 그 소위 재건파들은 뭘 더 정치를 하겠습니까? 이제는 국민들에게는 민폐와 정말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주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남은 역할이 없기 때문에 저분들이 스스로 정치를 내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거의 중독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끊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제 저런 자들이 더 이상 정치인들의 선택지로 올라오지 않도록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저도 깊이 고민하고 그것이 저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저런 사람들 정치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유옥진님, 빠루로 드럼통 뚜껑 두드려 막아버려라. 예, 빠루의 드럼통에 참. 그래도 나경원 의원은 중진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자들이 막 이렇게 천진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막 11명이나 나와가지고 뭐 또 4명 추리고 거기에서 2명 고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더 이상한 사람 볼까요? 홍준표. 홍준표 시장은 그거를 못 고치는 것 같아요. 막 뭐 철딱선이 없는 것들 뭐 또 뭐 방자하다 뭐. 근데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별을 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그게 방자한 거죠. 기자는요 그냥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자가 아니에요. 그냥 국민이라고 생각해야 그게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죠. 근데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너 몇 년 차야? 뭐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막 그랬다고 그러던데 홍준표 시장도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어요.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당내에서 계속 한덕수대행 출마 얘기 나오고 있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에 국민의힘 후보랑 단일화 얘기를 자꾸 거론을 하는데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얼빠진 소리야. 그런 이야기는 아침에 내가 김현정 뉴스 속에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재훈 서울시장님 불출마 선언 이후로 따로 뭐 보류하신 게 있을까요? 좀 연대 가능? 나는 기자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출마한 사람이 무슨 연대가 됩니까? 김한실 기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대구에 가서 이제 대구 시민들의 민심을 좀 들어봤는데 일부 시민들께서는 좀 새로운 얼굴을 그러니까 기존 정치인이 아닌 좀 새롭게 등장하는 분들을 좀 뽑고 싶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새로운 얼굴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좀 어떤 식으로 어필하실 계획이신지 질문드립니다. 새로운 얼굴 뽑아가지고 지금 2년, 3년 동안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 초년생 새로운 얼굴을 뽑아가지고 3년 동안 망했지 않습니까? 정치 내공이나 경륜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겁니까?
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마 기자분이 만나본 사람이 일부겠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도 관련해서 정치 경력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질문 그만하십시오. 뭐 말이나 되는 질문을 하면 내가 받아주죠. 어떠세요? 장미 변호사님도 기자 출신인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말하는 걸 보면 경험과 경륜이 팍팍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경험, 경륜, 경험 다 많은 사람이라고 어필하고 싶어 하는데 그 끝이 이렇게 정말 종지만한 도량을 기자들 앞에서 드러내는 걸로 귀결되는구나.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죠.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대단히 돌출적인 질문 던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뭐 가끔 무례하거나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런 질문에도 어떻게 응대하는지, 귀를 어떻게 열고 있고 마음을 어떻게 열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본인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방자하다. 그 말에서 왜 어떻게 본인이 예외일 수가 있습니까? 제일 방자하고 오만해 보이는 건 본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질문에 대해서는 택도 없는 질문하지 말라고 다 잘라버리고, 본인이 말하기 귀찮으면 내가 오늘 다른 방송 나갔으니까 그거나 참고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행정할 때는 어떨까요? 귀를 열고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줄까요? 아니요. 사람은 일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여기서 A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저기선 아주 산뜻한 모습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실망스럽죠. 아마 본인이 본인 점수를 깎아먹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학업의 뜻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예, 대선 출마는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당선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없이, 내가 대선 출마한 이유는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조금 피하고 싶다. 우산 출마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전에는 말 시원하게 한다고 홍카콜라 뭐 이런 별명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앵그리 홍을 새로운 캐릭터로 장착을 하고 싶은 거 아닌가. 새 얼굴 내세워서 2, 3년 망했다? 들을 얘기는 딱 그 한마디인 것 같은데, 근데 아직도 그 망하게 한 사람을 당원 1호로 모시고 있는 윤석열 보유정당 아닙니까? 그 문제라도 그러면은 자기가 시원하게 해결을 하든가. 젊은 기자들이 요새 굉장히 예의가 바릅니다. 거칠게 묻거나 정말 방자한 질문들을 하는 걸 저어합니다.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는데, 만약 저런 식으로 취재원이 싸가지 없이 나오면, 저 같으면 뭐 더 들을 얘기 없네요. 우리 취재 거부합시다. 이러고 일어서서 나와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우리 대변인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게, 홍준표가 저 버르장머리가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저보다 나이는 한참 위시지만 전 버르장머리라고 제가 감히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아니 나이 들고 좀 더 성숙하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 기본이 안 돼 있는 자세잖아요. 어떻게 저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일국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옵니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입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라는 인간을 저렇게 만든 데에는 전 언론의 책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언론이 만든 괴물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그동안에도 무슨 화내는 캐릭터, 저 진상 부리는 캐릭터, 저거를 가지고 하나의 또 캐릭터화 시켜줘가지고 언론에서 또 잡아서 불러주고 언론이 공생해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괴물이 되어 간 겁니다. 피해는 누가 보죠? 국민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저 자리에서 한 명도 불쾌감을 표하는 기자들이 없다라는 게 저는 참, 보는 시청자로서 저도 불쾌감을 느끼는데, 뭐 느꼈겠죠. 젊은 기자들이든 뭐 그 안에 있던 기자들이 다 불쾌감을 느꼈겠지만 누구도 표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또다시 더 강한 괴물로, 더 이상한 괴물로 더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정말 저런 식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해당 정치인이 이익을 보는 구조, 이게 홍준표, 나경원, 드럼통까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사람도 카메라 불만 켜지면 이상해지게 만들고, 그 만들어진 사람들을 더 보도하면서 옐로우 언론처럼 행동했던 부분에 문제는 없는가? 저는 그게 더 본질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라는 사람이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렇게 이상한 괴물이 됐습니다. 전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을 잘 찾아보고 이제 또 패배 후에 또 돌아봐야 되겠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특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매우 싫어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돌이켜 봐가지고 나는 내 성격상 겸손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정치 안 해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건.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저 정치인들이 언행이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거를 정말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미래 세대들이 보면 뭘 배우며 저런 행태가 또 롤모델이 된다니까요. 저는 그게 정말 끔찍하고 대한민국에 정말 미래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저는 홍준표 같은 자들이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저렇게 띄워주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말 대한민국이 좀 전체적으로 이거는 돌이켜볼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윤기 대표님이 발언을 하시니까 유지원님이 아직도 신혼여행 안 가셨네 그러셨는데 뭐 지금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신혼여행을 미루셨다고 합니다. 언제 내란 종식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날 종식되면 다녀오겠습니다. 오이도님, 신윤기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도와달라고 했다는데 빨리 가서 도와주세요. 분노의 똥침 슈퍼챗 보내시면서 우와 나의 원픽 신인규 대표님 꼭 대선 때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주세요. 아싸라비야. 그리고 아들 딸 5명 낳으시길 그러셨는데 혹시 이재명 후보 쪽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저는 지금 어느 후보의 캠프나 어떤 그런 연결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이번에 시대정신만을 쫓을 생각입니다. 그 시대정신이라는 게 어렵지 않고요. 이번에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많은 평범한 보통 시민분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면서까지 던진 메시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메시지에만 저는 귀를 기울일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민주당이 아마 그 정권 교체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저는 그 역할이 잘 되기를 저는 바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어떤 자리를 가져가거나 어떤 꼭 한 팀이 돼서 일하는 것보다도 또 제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 역할에 더 충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연락은 왔어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연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이 시대 정신을 저도 스스로 올바르게 읽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을 따라서 나아간다면은 여기 정어리가 많이 모여 있는 저 넓은 바다처럼 바다 어딘가에 다 모여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데에는 진영과 여야가 저는 초월해서 있다라고 좀 믿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더 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하나만 더 보태면요. 제가 어느 특정 정당에 들어가고 특정 정치인을 못 돕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 내란 종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란 종식은 지금 이 내란을 옳다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현존하고 있거든요. 저 세력들에 대해서 제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있습니다. 조국 신당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안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파면이 되고 일찌감치 좀 내란이 종식이 됐으면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지 못하고 민주당과 본선에서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대한민국을 잘 만들 것인가 이걸 논의하고 경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란 종식은커녕 내란 수괴가 지금 탈옥을 해서 나와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재판 가서 헌재에서 했던 넋두리,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2명 알박기를 시도를 하고 있고 친이 쿠데타가 진압이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윤석열이 파면된 거 외에는 내란 세력들이 건재하고 계속 장난치고 그래서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저자들이 장난치는 걸로 보면 지금이야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으로 누구와 붙어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걸로 나오지만 이 추세가 51, 48일 뒤까지 계속 이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5당, 당시 야5당이 내란종식, 민주정수,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라는 걸 만들었고 광장에서
저항을 하면서 힘을 모았던 이 연대의 힘으로 선거 연대를 이루고 선거 연대가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압도적으로 대선 승리를 해야 된다. 거기에 조국혁신당은 크게 공감을 했고요. 일단 당무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냈고 오늘 내일 동안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들의 뜻을 확인할 겁니다. 그래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이제 내란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덕수 총리가 지금 권한에도 없는 헌법재판관 지명해가지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일 모레 18일이면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그 전에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어제 평이 들어가서 어제 나올까 했는데 오늘도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더 고민할 게 뭐가 있는가? 근거들을 한번 보죠. 지난번에 헌재에서 한덕수 탄핵 심판 결정할 때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예비적, 보충적으로만 행사할 뿐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때 결정문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만 봐도 뭘 더 고민할 게 있는가?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요. 임명직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민주적 정당성이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법제처, 지금 이완규가 법제처장이죠. 그 법제처의 헌법주석서에도 대행의 직무 범위를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현상 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 헌법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에서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나 임명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이거 할 수 없다. 이거는 월권적인 위헌행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국 법학교수회도 성명을 내고 권한 대행의 직무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돼야 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금 다수설 이런 걸 떠나서 헌법학자들 거의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왜 이게 제가 심지어라고 하냐면 성낙인 교수는 지금 윤석열과 관련해서 계속 유리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헌법학자죠. 그 성낙인 교수조차도 권한 대행의 본질에 비추어 최소한의 소극적인 책임과 권리의 무게중심이 실려야 한다.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권한의 행사, 예컨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같이 사법권의 구성에 관한 권한 등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라고 자기 책에 썼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허완중 간추린 헌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허영 교수도 여러분 아시죠? 허영 교수조차도 권한대행자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결코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다 돼 있고 하나만 더요. 김하열 헌법 강의 제7판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권, 헌법 개정안의 발의권, 사면권과 같은 권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헌법학자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보신 표는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건데요. 신인규 대표님, 법률가로서 이것도 역시 윤석열 파면의 정당성만큼이나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법학으로 치면 ABC 수준인데 지금 많은 유권적인 권위를 가진 의견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비유를 하면 딱 이런 겁니다. 제가 아침 방송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휴가를 가거나 신혼여행을 가면 누가 대신해서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덕수 대행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프로그램 코너명을 바꾸고 제작진을 바꾸고 프로그램 명도 바꾸고
아니 그렇게 하면 그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를 우리가 지금 교과서나 유권해서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니까 더 설명을 붙일 건 없고, 저는 지금 이 나왔던 권위 있는 유권 해석보다 더 권위 있는 걸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는데요. 그게 뭐냐? 작년 12월 27일인가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 앞에 밝힌 본인의 입장문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이 밝힌 입장이 카메라에 다 남아 있는데요. 그 권위 있는 입장이 뭐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고 하는 국회가 선출한 목조차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대한 자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은 못하겠다라고 본인이 국민 앞에서 얘기한 게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확실한 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대국민 담화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크를 달고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뭐라고 소개하느냐? 국회가 선출한 것조차도 본인은 권한행사 못해서 임명 못하겠다고 3명을 거부했다가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 몫은 된다고요? 이거는 그냥 한덕수 영상만 계속 틀어줘도 끝날 일인데 왜 헌재가 이렇게 길게 지체하는지 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혜매 변호사님, 오래 걸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보도가 있냐면요. 예. 일단 JTBC 단독 보도인데 내가 지명한 거 아니다. 발표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이 법률적으로는 왜 하는지를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지금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에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는 법률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냥 공표했을 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법률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각하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이 주장을 펼쳤을 걸로 보인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어요. 무슨 말이래요? 헌재 의견서에 한덕수가 그렇게 냈답니다. 나는 발표만 했을 뿐 지명한 지명하지 건 않았다. 아니다.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꼼수를 부리는 거고 의미가 있을 수 그게 있어요. 무슨 말이래요? 지금 아마 그거는 대단히 상세하게 기사가 나온 걸 보면 이거는 입수를 한 것 같아요. 해당 언론사가 JTBC가 대략 내용 지명을 안 하고 발표를 할 수 발표만 있나요? 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지명은 없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지명은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해야 그게 게시가 되는 건데 헐.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으니까 너네가 다투겠다고 하지만 다툴 대상물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 기사에선 그렇게까지 뭐 쓰진 않았지만 지금 그래서 법꾸라지 짓을 또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나오고 한덕수는 있습니다. 법꾸라지도 아니잖아요. 아마 주변의 법꾸라지들 투성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의심했던 그야말로 이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너 정말 그래? 그러면 탄핵하면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출마할 그런 계산을 갖고 그 짓을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 가능성도 완전히 제거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탄핵보다는 뭐 탄핵은 또 대선이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형사 고발 조치를 하는 걸로 방향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소한 절차적인 걸 가지고서 다퉈보겠다는 게 윤석열식의 접근법인데 헌법재판소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어떤 꼼수를 부리고 어떤 수까지를 지금 내다 놓고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헌법소원이라는 게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동을 거는 거니까 충분히 해석을 통해서 전 헌법재판소가 그 꼼수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결국에는 뭐 본인이 지명한다고 다 발표했기 때문에 그 사소한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았으니까 뭐 다툴 대상이 없다.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저는 유권적인 판결을, 그러니까 결정을 전 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의 말은 윤석열에 의해 반박이 됩니다. 예. 윤석열이 최근에 탄핵 재판이 아니라 형사 재판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으나 내가 방송에 나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거든요. 즉 국회에 즉시 통고도 하지 않았으면서 발표했으니까 문제없다라고 발표가 굉장히 어쨌든 대통령 신분이었으니까 대통령의 발표는 정식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덕수가 지명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를 했다는 건 그거는 지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윤석열 말처럼 해석을 하면
근데 말장난도 정도가 있지. 그러면 마흔혁 재판관님 임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된 거죠. 국회 중천 몫이니까 본인이 그냥 임명한다라고만 하면 그거는 세상이고. 근데 그거는 제가 형식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한덕수의 지금 이 법꾸라지 행태까지 우리가 다 기억을 해서 결국 응징을 해야 될 책임이 남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내란 특별법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게 인정된 사람이 행한 인사는 다 원천무효로 만드는 저는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완규가 헌법재판관 자리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덕수가 자기의 유리한 법적 해석을 끌어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그러면 지명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됐네요. 지명이 안 된 걸로 치고 어떤 인사행위를 하더라도 국회가 저는 특별법을 통해서 막는 또 하나의 저는 절차를 만들어서 이 내란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 전 대처를 해야 된다. 결국 이완규가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막아주면 오히려 편안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했다고 하면 그건 노회를 넘어서서 사악한 거죠. 간악한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지금 뭐 한덕수 시나리오라는 게 막 이렇게 저렇게 놔두는데 국민들을 또 한 번 농락하는 일은 절대 없애야지요. 근데 정말 좀 징글징글한 게 징글징글해요. 끝까지 이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잘못을 하는 것까지도 징글징글한데 한 이후에 정리하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저는 이게 매를 번다고 생각해요. 아마 더 쌓을 매를 저는 죄를 하늘까지 쌓고 있기 때문에 맞을 매만 저는 숫자만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기분이 좋다가도 그 이름만 들으면 급 기분이 나빠지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덕수, 지귀현. 아주 한없이 지긋지긋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징글징글해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2부에서는 참 윤석열하고 이렇게 지긋지긋한 인연을 갖고 계신 분도 없을 거예요. 추미애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2부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김보엽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완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일찍이 4년 전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부적합성, 또 수사권 남용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그 불법과 비리를 감찰하기 위해서 감찰을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감찰위원회가 잘못됐다라든지 부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든지 또는 감찰을 한 기록을 열람 복사하게 해달라라든지 라는 등등의 법기술을 부려가면서 감찰의 부적법성을 널리 홍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윤석열의 불법과 비리를 방패가 돼서 감춰주기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완규는 윤석열의 확고한 법기술자로서 윤석열과 한 통속인 사람인데 이런 무자격자, 부적합한 자, 법치를 조롱하고 우롱한 자를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관 자리에 지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 내란 정국에서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싹을 자르지 않는다면 또한 어떻게 헝가리와 같은 합법적 독재가 대한민국에서 뻗어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완성될지 알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윤석열 하면 이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지요. 추미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랜만에 뵙는데 오늘 추미애 의원님 보니까 참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맞습니다. 제가 초선 때 뵀는데요. 그죠? 초선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네. 그때 이제 맨 처음에 새정치국민회의에 예. 부대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때 우리가 처음 뵀으니까 벌써 얼마가 지났습니까? 우리 95년이니까요. 예, 30년. 30년이네요. 네. 30년 세월. 네. 그때 우리 기자들한테 인기 짱이셨죠. 아, 감사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렇게 예뻐하시고
또 참 사랑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셨으니 아마 하늘에 계신 우리 대통령님도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흐뭇해하시기도 하겠지만 아마 많은 그 당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이 당신이 대통령으로 준비하던 시기하고 너무 흡사하거든요. 그래요. 내후 외환. 그때의 내후라는 건 김영삼의 그 3당 합당을 통해서 초반에 하나회 척결, 그 다음에 금융실명법 이런 굵직한 걸 해내고 이게 어차피 탄생 자체가 야합이잖아요. 군부 세력하고 독재 세력하고. 그러니까 후반에 가서 공안 통치를 시작하면서 안기부법 새벽 날치기 기억나시죠? 예. 그런 때였으니까 그 공안 전국으로 기우는 것을 막아내는 내후도 있었고 또 IMF 외환위기라는 환란도 맞닥뜨렸고요. 그때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했듯이 지금 역시 내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NLL 도발을 걸핏하면 해가지고 북한하고 이렇게 적대적으로 맞서 있는 것이고 트럼프발 또 관세 폭탄이 우리를 아주 위험 지경으로 몰고 있고요. 이런 내후 외환에 그때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 그냥 준비가 아니라 산업화 시대의 막내로서 다음 먹거리 그러니까 IT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큰 구상을 가진 지도자였잖아요. 지금 역시 이 디지털 시대 끝에 새로운 AI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 변화 대격변기에 어떤 준비된 지도자 또는 준비된 시스템 이런 것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내후 외환은 그때와 너무나 닮아서 예. 우리에게 아마 정말 조심스럽게 국민과 함께 새 세상을 잘 열어다오 그런 당부를 지금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제 뭐 공과 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뭐 다 칭찬하고 좋은 걸 많이 꼽지만 가장 잘한 거 꼽으라고 그러면은 정권을 안 넘겨준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많이 참으셨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때 저 조선 때 기억하시잖아요. 뭐 정풍운도 벌어지고 뭐 그럴 때 대통령께서 많이 인내하시고 또 심지어는 탈당도 하시고 네, 그런 정치적 수모 이런 걸 다 당신께서 떠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신진 세력이 길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잘 평가를 하셨습니다. 네, 정권 재창출, 무한한 인내와 포용 정신 그런 거 없이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죠. 특별히 사랑을 받으셨던 분으로서 그때 이렇게 네. 정치 시작하시고 그럴 때 김대중 총재님께서 추 의원님한테 특별히 정치와 관련해서 좀 들려주신 얘기라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때에 맞춰서 그 그러니까 늘 국민과 함께 가라고도 하셨지만 국민에게 적절한 때에 깃발을 들어주라라고 하셨어요. 깃발을 들어줘라. 깃발을 들어줘라. 네, 그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늘 논평을 하거나 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다. 무엇보다 위기일 때는 깃발을 들거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여러 비난의 화살을 맞닥뜨리면 아프죠. 그런데 당신께서 깃발을 드는 게 정치 역할이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화살도 감수하고 깃발을 들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구나 할 때는 늘 대통령님을 생각하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추다르크가 되셨군요. 항상 공부해라 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네, 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 몇몇 바둑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네. 바둑 두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저한테는. 공부 그만해라. 제가 공부하러 미국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그만해라. 깃발을 들어라. 이 세력이 위태롭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보는 눈이 있으시니까 공부해야 될 사람, 공부 그만하고 깃발 들 사람 이렇게 나눠서 보셨나 봅니다. 아이고 참 오늘 최 의원님 보니까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나서 옛날 얘기 좀 해봤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정치 역정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추미애 의원님도 이제 큰 나무가 이렇게 되신 거 아니에요? 참 돌아보면 우여곡절도 많았고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요? 비교적. 네. 저는 그 삼보일배 하신 뒤로 상당히 좀 무릎도 많이 좀 불편하시고 그렇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또 이제 딸아이한테 배운 것도 있어요. 뭐 허벅지 근육은 어떻게 키우나 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허리 아프다 그러면 뭘 해라. 그래서 그 가볍게 관리하시는 할 수 게 있는 있습니까? 동작 예. 하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파면됐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환호도 하고 사실 저희는 그때 윤석열 파면할 때 이제 특별 방송을 하면서 샴페인을 준비를 했어요. 파면하는 순간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근데 못 터뜨렸어요. 다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이게 딱 환호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샴페인이 눈에서 떨어졌나요, 그냥. 눈물이 막 나가지고. 추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그 순간에? 저는 워낙 시끄럽게 떠드니까 이제 법률가로서 저는 이건 기각하기는 어려울 거야.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역시 헌법재판소도 간혹은 정치재판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떤 결론을 맞춰놓고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논리구사를 해가는 능력들이 다 탁월하잖아요. 그럴싸하게 보이게끔. 그래서 이거는 기각은 어려울 거고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각하를 시킬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면서 펜하고 메모장을 들고 문 잠궈놓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조마조마하셨겠네요. 네. TV 앞에서 그냥 계속 메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5분쯤 지나가니까 이 각하는 안 하고 그 요건에 대해서는 그냥 이유 없다라고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체 판단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 이거는 파면이구나 조금 이제 안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 그 시각을 보고 문영배 그 재판관이 이제 뜸을 들이고 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약간 절반은 원망. 이렇게 틀린 말 하나 없이 예측한 대로 말할 거면 왜 이렇게 온 국민을 고생시켰을까? 왜 저렇게 무책임할까? 왜 저렇게 편안할까? 원망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꽉 막힌 게 내려가는 그 느낌.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문을 열고 나니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판사들은 어떻습니까? 꼭 그런 것을 높게 바라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래도 다 이렇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하고 어떤 걸 더 영예롭게 생각할까요? 아마 고전적으로는 그 대법관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올라가서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 법률 사안을 다루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영예롭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주권재민의 헌법 원리를 이렇게 명철하게 밝혀냄으로써 이 국민들의 유혈 사태를 막아내 줬잖아요. 그득그득.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에 기여하는 기여도를 따지면 헌법재판소인 거죠. 나라의 기본을 세우는 거니까. 저 같으면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선택할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게 더 어울리실 것 같아서. 아마 정치 안 하셨으면 대법관이든 헌법재판관이든 하셨겠죠. 윤석열을 이제 그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겪어보셨잖아요.
그자를 검찰총장 때 이렇게 이제 겪어보시기 전에 혹시 이자가 누군지 좀 알으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죠. 모르고 가시는 거죠. 근데 겪어보시니까 어때요? 저는 이렇게 쭉 이렇게 지난 보면서 요즘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저는 인간이 아니다거든요. 인간이 아닌 것을 제가 한 그 6월 정도에 알았어요. 6월이면?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2020년 예. 6월, 7월 이때가 예.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 터지고 본인이 측근 한동훈이 등장을 해서 예. 중앙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당연히 할 거 아니겠어요. 한동훈의 예. 핸드폰을. 그런데 그것을 본인 허락 없이 했다라고, 본인이 수사에서 손떼겠다,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 지휘를 맡기겠다고 해놓고 그 후에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니까 경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수사 지휘부를 또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죠. 변덕을 부리는 거죠. 그걸 제가 지켜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굉장히 이렇게 진폭이 심해요. 진폭이 심하고 했던 말을 금방 뒤집어 엎구나.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총장은 아래를 지휘하는 자리잖아요. 저 사람은 부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함부로 하고 무례하게 하고 이런 것은 그 앞에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기 위해서 들어가자마자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를 했을 때 반발하고 언론을 통해서 조리돌림하고 수작을 부리고 하는 게 많았어요. 예.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대검 식구들을 통해서 그 주변을 괴롭히고 하는 걸 겪었는데 그것은 장관에 대해서 어차피 작정하고 하는 거여서 저 개인이 그냥 아예 그냥 피하고 말지 이렇게 여기면 됐는데 예. 채널A 사건은 굉장한 휘발력이 큰 사건이에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건. 그런데 그것을 대응하고 빠져나가고 온갖 법기술을 부리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 감찰 부장한테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수사 지휘를 많이 숙고한 끝에 내린 거죠. 예. 수사에서 손 떼라. 네. 네가 떼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라. 라는 너무나 당연한 수사 지휘를 내렸는데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공무원의 단체 행동은 못하게 돼 있어요. 아마 뭐 교사들이 그런 집단 행동한다, 경찰이 집단 행동을 한다 그러면 다 구속 수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휘하의 검사장들을 전국에서 다 모아가지고 반발하는 항의 성명을 내는 거예요. 장관의 지휘가 부적법하다, 불법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표 내면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체로는 관례상 사표를 냈거든요. 검찰총장이. 예.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표를 낼 줄로 기대를 하셨던 거죠. 아니 사표를 내면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사표 받아라 그러셔야죠. 예, 사표 갖고 와라고 하셔야 되는데 너무 착하시니까 그렇게까지 못 하신 거죠. 사실 그때도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장관으로 좀 더 계셔가지고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물러나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또 6개월 뒤에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초반 여름에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언제 그자가 사람 같지 않은 걸 발견했느냐가 딱 그때였고 임기 제가 1년 남짓 하는 와중에 여름쯤에 이제 6월, 7월 이때 그 채널A 그게 인사권 갈등 전입니까 후입니까? 인사권 갈등 인사를 하고 난 직후에 2월에 이게 최강욱 그 황희석 등이 저 고발을 했고 또 이 MBC를 통해서 보도가 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윤석열이 인간이 아닌 것을 알게 되셨는데 인사권 갈등 때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원래 그 장관한테 이렇게 일단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뭐 안 하고 이렇게 계기다가 네. 뭐 협의한다. 그래서 한번 불러서 왔었죠. 아니요. 안 와버렸습니까? 네, 어떻게 됐냐면 예. 이제 윤석열 사단을 해체하는 인사를 제가 하고 그것은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른바 이게 여러 그 인사 정보를 취합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하는 거죠. 진위 여부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공안 사건을 굉장히 무리하게 했구나. 또 이 수사가 굉장히 인권 침해가 심한 방식으로 수사했구나. 이런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인사에 방영하고 주로는 그게 특수부 해체에 버금가는 그런 인사였던 거예요. 그게 윤석열 사단 해체라고 번역이 됐죠. 근데 그 인사를 이제 제가 다 얼개를 짜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인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1시간 동안을. 윤석열이? 네. 예. 자기한테 인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장관한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웃으셨잖아요. 저도 그때 꿀꺽 웃었어요. 막 웃으니까 그 웃으면서 제가 그러지 말고 인사는 대통령님한테 보여드리는 거지 어떻게 내가 총장한테 결제 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점잖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거 보자고 하는 건 무례한 거고. 야, 이 사람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혼을 내셨어야죠. 그거는 처음 전화니까 예. 또 그렇게 성질 내면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원이 뭐냐. 예. 원하는 인사를 구체적으로 한번 갖고 와봐라.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하니까 어떤 자리에 보내달라. 총장이 그런 건 얘기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거 의견을 내라. 예. 의견 들으라고 돼 있으니까 절차에 따라서 의견 내면 된다. 난 열려 있다. 예.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내 새끼 다 까라는 겁니까 지금? 오. 네가 안 까도 난 네 새끼 다 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네. 했겠어요? 그러면 그게 인사 의견이면 내가 여기 적겠다. 총장 인사 의견.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내 내 새끼 다 까라는 거냐라고 의견을 적겠다. 그러니까 할 말을 잃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핑퐁하다 시간이 거의 1시간이 됐어요. 예. 팔이 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만 전화 끊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1시간이나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막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장관이 일방적으로 오라고 한다. 인사안 들고 오라고 한다.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제3의 장소야. 우리가 무슨 간첩 접선하는 거야. 그래서 그 청와대 이 인사 제청안 5시에 들고 갈 테니까 내가 하루 종일 총장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과천에서 서초동까지 15분이면 달려오는 거리예요. 건너와라. 다시 이제 통지를 보냈죠. 안 오는 거죠. 예. 네. 그래놓고 이제 그 인사를 독단적으로 했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고 또 언론은 또 그 그렇죠. 총장 받아쓰기를 예. 열심히 해주는 시절이었어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네. 이렇게 쭉 놓고 보셨을 때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태어나게 된 그 원인, 배경, 토양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뭔 것 같습니까? 우리 시스템에서는 언젠가는 윤석열이 등장하게 돼 있었어요. 예. 네. 그 전에도 이 국민검사 안대희라고 예. 갑자기 그 사과박스 수사하고 찻대기 수사하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검찰 수사를 검찰 개혁을 못하게 막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부패 수사, 거악을 척결하는 수사는 검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의 특수부처럼 이 정치 부패를 막아내는 데는 그런 특수통의 검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못하게 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부패하니까
검찰을 해체하려고 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언론과 합세를 해가지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적폐 수사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볼 때는 이게 호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영웅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음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특히 이쪽 진영에서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중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했던 거죠. 그것은 그만큼 이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영수 특검팀에 활약했던 윤석열 검사가 이 공이 크다 해서 그걸 국민적 영웅으로 언론도 키웠고 정치권도 그렇게 이미 접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 여론에 따라서 이 국정과제 전면에 적폐 수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쉽게 되면서 그 중앙지검 수사 인력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라. 이렇게 됨으로써 갑자기 특수부 인력이 확 늘어난 거죠. 엄청나게. 그런데 이 중수부를 폐지한 이후에 굉장히 조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때 검찰 조직 내의 견제와 균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초반만 해도 우리 검찰총장 막 이랬을 때 박근혜 탄핵 때 세운 공도 있고 상당히 좀 윤석열을 도와주고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자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 먹은 이용도 했고 또 긴장을 풀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네. 그런데 왜 믿게 됐냐 하면 이제 윤석열이 항상 자기가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 국정원 댓글 수사 팀에 있다가 박근혜로부터 좌천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영웅담으로 자기 브랜드로 이렇게 딱지 붙여서 다니니까 이쪽 진영에 있는 분들이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윤석열의 어떤 정의로운 검사일 거다. 그런 신뢰를 하게 된 것인데 그건 다분히 위장술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느 술자리에서 이랬다는 거예요. 본인을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고 또 6단계를 뛰어넘어서 검찰총장으로 발탁을 해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능멸하는, 비하하는 말을 하면서 누구 덕택에 대통령 된 건데 그 말은 검찰은 여태까지는 역사적으로 검찰과 경찰하고 서로 알력 다툼이 있었죠. 검찰은 머리가 뛰어나고 고시 출신이니까 쉽게 육사 출신 군부와 손을 잡아서 군부 통치의 머리 역할, 브레인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육법당이라고 하잖아요. 서울법대와 육사 출신이 합쳐서 사실은 이 독재의 틀을 완성하고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장기 집권을 유지해 왔던 것인데 드디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얻게 되니까 그 권력을 왜 정치인들이 갑자기 공을 차지해? 저게 우리 거잖아. 국민들이 우리를 더 신뢰하잖아. 정치권을 신뢰해? 아니지, 우리를 더 신뢰하지. 이거는 쿠데타 아니고도 선출되는 방식으로도 정치 전면에 나서면 먹을 수 있는 판이다.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문재인 정권과 국민 사이에 이간질 시키려고 했던 수사가 바로 조국 수사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2탄이 윤미향 수사였고요. 그다음 3탄이 울산시장 하명 사건 수사였어요. 이렇게 하나씩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타격을 먹여가지고 탄핵으로 끌어내려도 좋다라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총선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었고요. 네. 윤석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였죠. 오로지 딱 하나, 국정원 댓글 사건 하나인데, 우리 지금 이 정어리 TV에 작가가 계세요. 네. 그 작가분이 이제 윤석열
당선됐을 때 네. 어디 이제 방송국에서 다큐를 이렇게 극본을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답답하더래요. 서사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됐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인동초 뭐 여러 가지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면 대구 세탁소집 딸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서사가 쫙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자를 서사가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사보다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망사라고 해야 될까요?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캐릭터가 형성이 됐느냐. 예. 어떻게 보면 자기 인식을 못하는 하나의 열등한데 환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격 형성은 어디서 왔느냐. 좀 더 비극적인 가정사.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리는 고무호수로 맞고 예. 자랐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종찬 강복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부탁을 한 적이 있다.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잘 휘둘리니까 잘 좀 당부한다. 또 고집이 세고. 네네. 고집이 세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절대로 공직 단임을 해서는 안 되는 인물인데 예. 검찰이라는 데는 일반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별개의 세상을 자기들끼리 살아온 거죠. 특권에 쩔어 있고 그리고 마치 군인이 민간인 아니면 군인으로 나누듯이 검찰의 눈에는 범죄자 아니면 검사로 나뉘어지는 거죠. 정치 세력들을 다 범죄자 취급하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탈탈 털면서 범죄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미. 정치권에 이 추앙받는 우두머리 정도 된다라고 여기면 다 잠재적 범죄자인 거예요. 내가 언제 터느냐, 언제 칼을 들이대느냐 이것만 남아있지 너는 내 칼 끝에 있어. 항상 그런 시각에서 보는 거였죠. 윤석열이 대통령 됐을 때 써내려갈 서사는 없었지만 이제 윤석열이 물러난 뒤에 우리가 언젠가 역사를 한번 딱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이런 괴물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어떠한 것을 저질렀고 또 그와 관련된 무속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또 반면 교사로 우리가 좀 들여다볼 만한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그 내란 사태에서 이 군의 사령관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네. 사령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뭐 별을 딴 거니까 별 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더 욕심을 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단 국회까지는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사령관들이 군 직접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하들을 들어가라고 명령을 해서 주요 임무 종사자가 돼버린 건데 그 이유는 이 쿠데타가 성공하면은 본인들한테 보상이 크게 주어진다라는 도박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엄청난 도박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탕 발림에 안 넘어가고 나라와 국민과 군의 입장을 생각한 사람들은 중간 지휘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저께 법정에서도 비공개 법정이지만 쫄지 않고 씩씩하게 대답을 한 그 군사 경찰 단장 조성현,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대장 김형기, 이 두 사람은 부하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중심 안 잡으면 이 시민들하고 맞붙어서 내 부하들이 야, 이 계엄군 XX야, 반란군들아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느냐. 내가 여기서 중심 잡아야 되겠다. 여기서 스톱하자. 이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성현도 이 군을 더 이상 진입시키면 안 되겠다. 저 서강대교 있는 데서 그냥 기다려라고 하고 군을 철수시키자고 위에 건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정치 목적이구나. 내가 배운 건 이거 아닌데 하고 그 상태에서 정신을 차린 거죠. 왜 이 사람들도
내가 미친 척하고 끌려가면 사실 국회의원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여차직 하면 제압이 되는 건데 한끗발만 잘못 판단하면 다 제압이 되는 상황에 내가 여기서 출세에 눈이 멀었다, 보상에 눈이 멀었다 하면은 중간 관리관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순간에 기특하게도 이분들이 정신을 차려준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이 커야 되는 건데 희한하게도 우리 사회는 자리가 높을수록 책임을 가벼이 여기거나 회피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회피해버린 거죠. 예. 네. 이번에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쭉 이렇게 뭐 다른 어느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 보셨을 텐데 네. 현재 심정적으로 네. 윤석열이 무엇 때문에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검찰 수사나 뭐 공수처 또는 경찰 수사는 다 내란의 밤 딱 6시간,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있고 계엄 해제가 된 그 6시간만 수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주로는 뭐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군을 움직인 사령관 셋, 이 정도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애초부터 검찰총장이 권력 야욕을 가졌을 때부터 찐득이들이 많이 붙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처가 쪽 예. 네트워킹이 예. 의심스러운 예. 거고요. 그 김 여사의 그 거의 뭐 아버지 역할을 했다는 분, 뭐 이런 분 그 주변을 인맥들을 보면은 전두환 때의 공로자들이 많아요. 이 공로자들은 반역 공범들이죠. 5.18 때 예. 이 시민을 살상하거나 예. 해서 전두환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군 장성들이니까 이들은 전두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북한하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빨갱이들한테 맡길 수는 없어. 우리가 한번 잡으면 또 잡으면 전두환은 7년 단임으로 끝났지만은 이건 영구 집권해야 돼.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이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윤석열도 세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자료를 살펴보시면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돼서 12월 무렵에 아마 김한길 전 의원이 예. 섭외를 해서 그 TV조선하고 무슨 인터뷰 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그 윤석열이 굉장히 그 비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년짜리 단임 대통령이 겁도 없이 말이야.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경찰 엉까는 것을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 말이 아니라 나는 하면 5년짜리 안 해. 아하. 네. 그리고 이제 광주에 내려갔어요. 후보가 돼가지고 광주에 내려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전두환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 전두환 다 잘했어. 그래서 그 5.18 유족들한테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비난받습니까? 그랬더니 개사과를 꺼내잖아요. 사과 안 하는 거죠. 지금 내란으로 파면을 당하고도 사과를 안 하는 것처럼 절대 굴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만이 왕이고 이 왕은 임기가 없잖아요. 이 나라는 왕이 필요한 나라인 거예요. 윤석열의 사고방식 속에. 그러면 이것은 오래된 것이고 그런 특징을 노상원 일당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프레임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아닌 줄 알아요. 예. 알아도 그것이 유용한 도구니까 국민을 지지자를 선동해낼 수 있는 광장으로 분출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부정선거 쇼를 하고 선관위 침탈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엄의 명분으로 내걸진 못해요. 아닌 줄 아니까. 예. 나중에 둘러대잖아요. 12월 12일 날. 12월 3일 계엄 선포할 때는 부정선거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계엄 선포 전에 몰래 군병력을 이동시켜서 보냈어요. 그것은 그만큼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인데 그런데 12월 12일은 느닷없이 중국이 부정선거 했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선관위가 신분이 엄청 높아가지고 일반 수사권의 영역에 못 미치니까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정선거가 명분에 불과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은 저하고 인식이 같은데. 네. 그러니까 추 의원님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게 영구집권 야욕 때문에 빚어진 거라고 보시는 이미 거군요. 검찰총장으로서 건너 정치권으로 정치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그 머릿속에는 장착이 돼 있었고요.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 주변의 생각이 다 입력이 된 것이라는 반기집권 야욕이었다. 네네. 그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뭐 다른 저런 이런 뭐 반국가 세력 이런 거 다 네네. 듣기 좋은 소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 그 일당이 해먹은 비리가 너무 많잖아요. 김건희도 그렇고 또 지금 윤석열 최혜병 관련해 가지고 걸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엎어버리자라고 했던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굉장히 좁은 시야고요. 물론 작은 그러니까 뭐 김건희 비리 이것은 윤석열은 눈도 깜짝 안 해요. 이미 본인이 그 대검의 과장 시절부터 이것은 알면서 수사를 못하게 덮어온 거고요. 그리고 시효도 거의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겁도 안 나요, 그것은. 뭐 국회에서 특검하자 해봐야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명태균이 뭐 한다고 해봐야 이미 다 잘라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겁도 안 내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런 허물마저도 그냥 이때 차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무슨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예산 깎아버린다고 엄포 놓고 있고 이런 걸로 내가 핑계를 대면은 되겠거니 하는 거죠. 예. 네. 그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더 좀 몸서리가 쳐지네요. 저런 자가 만약에 네. 이번에 계엄 성공해가지고 내란으로 완전히 정권을 길게 가지고 갔으면은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계량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마를 올라탈까? 이 민주당 가마를 올라탈까? 국힘 가마를 올라탈까? 아니면 제3의 세력으로 올라탈까? 그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이 검찰총장 발탁 딱 되면서 나는 드디어 나한테 길이 열렸다. 환호를 불렀을,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네. 그래도 하늘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네. 다행히 좌절이 됐는데 네. 추 의원님 앞으로 좀 자주 나와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인데 이번에 왜 출마 선언 안 하셨어요?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고요. 네. 또 이미 뭐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도 나왔고 뭐 이게 당 안팎으로 이렇게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게 순리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네, 하신 거군요. 네. 오늘 그런 걸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제 사실은 뭐를 하셔도 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그럴 만한 분인데 만약에 그냥 기회가 주어진다면 총리, 국회의장, 당 대표 어떤 게 가장 국민을 위해서 내가 좀 도울 수 있는 길일까 그런 생각하세요? 제가 공개된 석상에서 자리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시죠. 하면 늘 이렇게 또 뒷말이 나오니까. 뒷말이 나오고 자기 정치한다, 정치 예. 욕심 어쩌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네, 뭐. 우리는 그래도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네. 그냥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 부분도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네. 어떤 자리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를 늘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라.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말씀으로 대신하는 네,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이 네. 막 국민들이 이렇게 막 그 우원식 의장에 대한 평가가 출렁거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 네. 탄핵할 때 끝나고 나서 이제는 회식도 하시고 그랬을 때 막 환호를 보냈다가 네. 개헌 이야기 하니까 지금 무슨 그런 얘기 막 했는데 예. 후반기 또 국회의장도 있고 하여튼 이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네. 뭐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내란 극복이니까요. 뭐 붙으라기보다 동시에 추진해야 될 것이 많죠. 우선은 역시 용인술 같습니다. 사람을 잘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검찰개혁 적폐청산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고 하고 윤석열을 발탁했지만 윤석열은 검찰개혁은 속였고요. 속였죠. 네. 적폐청산도 본인이 곶감 빼먹듯이 필요한 만큼만 했던 것이죠. 수사 다 엉터리입니다. 제가 장관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다 봐주거나 덮어주거나 하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개혁 부분은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을 잘 해서 개혁 일을 맡겨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기득권 개혁이라는 건 기득권 저항을 당연히 예상해야 되고 그 기득권 저항이 있다 그래서 장관과 암흑의 갈등이다. 그렇죠. 이렇게 발을 빼버리면 안 되고요. 그냥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놓은 민주성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임기 끝까지. 그리고 그걸 장관들이 소신껏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받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검찰개혁 이런 거는 온 국민이 지금 바라는 바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없이는 민생개혁, 뭐 무슨 개혁 다 틀렸으니까 검찰개혁 안 하면 어떤 장관이 언론개혁 한다 그럴 때 언론의 부탁을 받고 저 장관 한번 털어봐 라고 하면은 검찰이 칼을 겨누면 어떤 장관이 언론개혁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개혁하고 언론개혁하고 하지 않으면 부패도 척결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인사를, 그걸 할 수 있는 인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환, 그 다음에 내란 극복,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의 뿌리 깊은 광범위한 세력들은 각 조직마다 포진돼 있지만 딱 6시간 그것만 기소돼서 수사를 아주 한정해서 했거든요.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오늘 이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검찰과 법원이 합세해서 내란범을 옥문을 다 열어주고 큰소리치는 재판. 뭐 판사 보고 무슨 이따위 재판이 있냐 했다면서요. 검사 보고 꾸짖었다고. 공소장이 장황하다고. 아이. 그러니까 내란 와중인 거죠. 그래서 내란 지금도 윤석열이 힘이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큰일 하시는 거 저희가 성원할 거고요. 저는 오늘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천하의 추미애 의원님이 후원금이 덜 찼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어요? 후원에 한번 좀 후원금 계좌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추미애 TV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독자가? 29만 명 정도. 아 그래요? 네. 추미애 TV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네. 후원금 한도가 있죠? 네, 있죠. 1억 5천인가요? 아마 금년에는 선거가 있는 해가 돼버려서 아마 그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덜 찼구나? 아니에요. 아마 그 1억 5천도 아마 안 찼을 겁니다. 이게 일만 하는 방이 돼가지고 이제 모르는 거죠, 다. 자주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어리원들한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구독, 좋아요도 확 올라가고 후원금도 가득 찰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뵈서 성함대로 제가 운과 기를 다 받았습니다.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여전사. 이제는 큰 나무가 되셨죠? 추미애 의원님 만나봤습니다.